홍콩 주가 지수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홍콩 ELS 상품에서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면서 이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40% 원금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부 김보미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현재 상황 지금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일단 원금 손실 예상 규모가 최소 3조 원 이상, 그리고 최대 5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거 DLF 사태 당시의 피해액이 4천억 원대, 그리고 또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라임과 옵티머스 이 사모펀드 사태의 피해 규모를 합쳤을 때 약 2조 원대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피해가 얼마나 클지 좀 가늠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것도 홍콩 H지수가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내년 상반기만 놓고 봤을 때 이 정도고, 기간을 더 늘리거나 만약에 홍콩 H지수가 지금보다 더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손실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홍콩 H지수 ELS는 국내 5대 은행에서만 약 13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4대 증권사에서는 2조 4천억 원 수준인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은행에서만 이 13조 원어치가 팔렸다면 좀 상당한 규모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팔린 겁니까? 일단 홍콩 H지수 ELS가 가장 많이 팔린 시기가 2021년 상반기입니다. 네. 코로나가 터지면서 기준금리가 0.5%까지 떨어지던 시기였는데요. 네. 이 당시에 정기예금 이자도 1% 수준이다 보니까 이 은행에 ELS가 3% 넘는 수익률이 나오니까 차라리 이게 더 낫다라고 좀 권유했던 게 금융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혹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또 2021년 초만 하더라도 중국 증시가 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던 시기였고, 또 추후 추가 상승까지 좀 점쳐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추가 어떤 하락에 대한 이 부분이 좀 예상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있었고, 또 은행들이 ELS 판매 시에 떼어가는 이 선취 수수료가 0.7에서 1% 내로 좀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해서 ELS 판매량이 좀 급격하게 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제는 이 상품을 팔면서 이 위험성을 충분히 알렸는가입니다. 근데 가입 당시 이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이런 소비자들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좀 안내받고 투자했다라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김대영 기자 리포트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투자자들이 모인 한 인터넷 카페입니다. 60세 유모 씨는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KB국민은행을 통해 2억 7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1억 원 넘게 날릴 위기에 놓였습니다. 은행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거액을 투자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 낙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다지 신경 쓸 필요 없다. 우리나라 망하지 않는 한은 큰 신경 쓰실 거 없고 전적으로 국민은행 팀장님에 의존을 하게 됐던 거죠. ELS는 기초자산 지수가 만기 때까지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면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지만 녹인형처럼 통상 50% 이하로 떨어지면 손실이 발생하는 파생 상품입니다. 지난 2021년 초만 해도 12,000선이었던 H지수가 중국 경기 악화로 3년 만에 반토막이 나면서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한 겁니다. 실제로 국내 금융권의 홍콩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20조 5천억 원으로 이 중 은행 물량만 15조 8천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주가 조작과 사전 매매, 사익 편취 같은 사건 사고로 투자자들의 신뢰에 금이 간 상황에서 증권업계는 ELS 손실 가능성이 불거지자 그 파장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ELS가 원금 보장 상품이 아닌 투자 상품인데다 불안전 판매가 아닌 이상 손실 보상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번 기회에 판매 절차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손실만 발생하면 불안전 판매로 매도하는 세태에도 반드시 선을 그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자기 책임의 원칙하에 투자성 상품에 투자하신 분들이 대규모로 손해를 봤다는 이유만으로 손실을 보상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시장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불안전 판매 여부에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투자 상품 판매사와 투자자 모두 각자의 행위에 책임질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대현입니다.
네, 좀 대표적인 피해 사례를 좀 직접 확인해 보셨는데요. 이외에도 이 투자 성향 분석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ELS는 이 고위험 고수익 상품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의 질문들에 금융 소비자들이 하나하나 다 답을 체크를 해가면서 이 투자 성향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은행 직원들이 이러한 질문에는 이러한 답을 골라야 된다라면서 좀 개입을 했다라고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정식이고 이거를 하는 거다 하니까 이걸로 해야 된다, 이걸로 해야 된다, 이걸 하면 가입을 못해요, 이걸로 해야 돼 이렇게 하니까 한 거죠. 네, 지난 2020년 이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를 계기로 은행들이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를 못하도록 제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 ELS 판매까지 금지하려다 은행들 반발로 넘어가긴 했는데 이제 와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수조사를 금감원위에서 따져보면 좀 불안전 판매가 상당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은행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은행들은 불안전 판매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게 좀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네. 금융소비자법 시행 이후에 좀 상품 판매 과정을 다 녹취를 하는 등 이 불안전 판매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다라는 건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이 완벽하게 금융소비자들에게 금융상품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린다면서 AI가 기계적으로 금융상품을 설명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라는 식의 어떤 답을 형식적으로 좀 녹취하는 방식을 취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ELS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좀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수익률 안내를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부에서는 나중에 만기가 도래하면 이 손실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새 상품으로 수수료 없이 갈아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좀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또 새로운 불안전 판매 이슈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역시나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다른 상품으로 이제 저희가 최대한 상환을 빨리 될 수 있고 금리를 이제 높게 할 수 있는 상품을 이제 매칭해가지고 빨리 이렇게 그 손실만큼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할 거고 수수료 부분이 이제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수익으로 더 올라갈 수 있게. 그런데 이 불안전 판매가 확인되더라도 입증을 하기 쉽다는 문제점은 좀 남아 있습니다. 결론이 나기까지 좀 시간도 많이 걸리죠. 네, 맞습니다. 2019년에 있었던 이 DLF 불안전 판매 이슈만 보더라도 올해 초에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좀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리는 또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년에 ELS 대규모 원금 손실이 확정될 경우에는 이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의 불안전 판매 입증 공방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만약에 금융회사의 불안전 판매가 실제로 입증이 된다면 투자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가능성은 좀 열려 있게 되는데요. 이 실제로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사의 불안전 판매 소지가 좀 명확할 경우에 최대 80%까지 금융회사에 책임을 부과해 왔고요. 네. 또 라임 옵티머스 펀드 등 과거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서는 투자금 전액 반환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배상 문제뿐만이 아니라 추후에 경영진의 내부 통제 부실 문제로까지 좀 번질 가능성이 또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투자자들의 피해냐 아니면 단순 투자 손실이냐 이 부분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천만 원, 수억 원짜리 금융상품을 팔고 수수료는 챙기면서 그걸 다 이해시키고 설명하려면 1시간이 걸린다면서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그 반대편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이 수천만 원, 수억 원짜리 계약을 하면서 빨리빨리 어디에 사인하면 되죠를 외칩니다. 이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슈 플러스였습니다. 5대 시중은행이 판매한 H지수 기초 ELS 상품의 손실률은 올 들어서만 51% 수준, 손실액은 1,000억 원이 넘습니다. H지수가 극적인 반등을 기록하지 않는다면 상반기에만 손실이 5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처럼 홍콩 ELS가 금융시장의 거대한 뇌관으로 떠오른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은행들의 비이자이익 확대 정책이 꼽힙니다. 예대마진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 금융상품 판매를 늘리는 데 집중한 것입니다. 지난해 3분기까지 5대 은행은 ELS를 포함한 신탁 수수료로 전년 대비 11% 증가한 약 7,200억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는 두 번째 원인인 ELS 판매에 높은 가산점을 부여한 성과 측정 지표로 이어집니다. 주요 은행들은 1000점 중 300에서 440점을 ELS를 비롯한 금융상품 판매 실적에 배정했습니다.
불안전 판매 방지 관련 점수는 최대 100점에 불과합니다. 마지막 원인은 저금리 기조 속 ELS의 상대적인 매력이 꼽힙니다. 소비자들이 주식보다 낮은 리스크에 예금보다는 높은 이익을 보장하는 ELS에 열광했다는 진단입니다. H지수 ELS에 투자한 계좌 40만 개 가운데 유사상품 투자 경험이 없는 계좌는 8.6%인 3만여 개. 90% 이상이 수익을 보고 재투자를 결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른바 중위험 중수익의 함정을 경고합니다. 기초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 정말 고위험 상품으로 갑자기 바뀌게 됩니다. 해당 상품의 위험 등급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그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 채널이 건전화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리스크를 낮춰 안정적인 이익을 올리도록 설계된 상품에 수조원이 몰리고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는 사태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전범진입니다. 금융감독원이 2018년 말 내놓은 한 보도자료입니다. 당시 개인 투자자들은 ELS를 포함한 파생결합증권에 47조 원가량을 투자했는데 이 중 42%가 60대 이상 고령층이었습니다. 또 전체 투자액의 76%가 은행을 통해 판매됐다는 분석도 담겼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결론에서 은행 창구 직원의 적극적인 투자 권유로 발생할 소지가 높은 불안전 판매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금감원이 ELS 불안전 판매 행태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감원 조사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금융회사의 상품 판매 절차를 평가하는 미스터리 쇼핑, 금융판 암행어사로 불리는데 2018년 조사에서 은행권은 평균 64점의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미흡 사례도 거론됐는데 투자자 성향을 분석하지 않았거나 손실 가능성을 축소해서 말하는 등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불안전 판매에 가까운 사례도 여럿 있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홍콩 H지수 연계 ELS가 2021년 초에 판매됐다는 걸 감안할 때 금감원이 이번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오히려 은행권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고위험 고난도 상품이 다른 데도 아닌 은행 창구에서 고령자들한테 특정 시기에 고액이 몰려서 판매됐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과연 그 적합성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해서 일단 한번 의구심을 품어볼 수 있는 점이 있고, 당국이 관리 감독과 제도 개선을 소홀히 하고 정작 책임은 은행권에 모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입니다. 금융당국은 상시적 점검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미스터리 쇼핑에서 부실한 것들이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판매를 허용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제가 하는 거죠. 금융당국도 책임이 있다. 한국경제TV 서영규입니다. 4년 전 금융당국이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사모펀드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들이 담겼는데 특히 금융당국의 상시 감시를 강화한다면서 미스터리 쇼핑 등 현장 점검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미스터리 쇼핑은 금융감독원 조사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금융회사의 상품 판매 절차를 평가하는 이른바 금융판 암행점검으로 불립니다. 금감원은 이듬해인 2020년 업무계획에서도 미스터리 쇼핑과 검사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모펀드 사태가 터지자 부랴부랴 미스터리 쇼핑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금감원, 실제 실행 건수는 어땠을까? 한국경제TV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관련 자료를 입수했는데 금감원이 최근 5년간 파생결합증권 판매에 대해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한 건수는 한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 있는 한 건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에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홍콩 H지수 연계 ELS가 2021년 초에 판매된 걸 감안할 때 사전 예방에 실패한 셈입니다. 상시 점검하겠다고 하고 얘를 미스터리 쇼핑으로 늘었는데 그렇다면 2019년도면 2020년, 2021년 다 했어야죠.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 중 상시 점검과 감독 강화가 그냥 말뿐이 아니었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금감원은 그간 미스터리 쇼핑을 확대하지 못한 이유로 예산 문제와 금융권 반발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불안전 판매 사례 적발엔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과 증권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섰고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인 불안전 판매 검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불안전 판매가 발생하는 것을 막지 않고 사후에 이제 와서 불안전 판매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사후에 금융기관을 조사해서 처벌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것이 금융당국이 뭔가 사태 대비에 소홀했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사모펀드 사태와 마찬가지로 사전 예방보단 사후 제재에만 치중하는 후진적인 감독 체계가 또 한 번 참사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한국경제TV 서영교입니다.